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기초부터 고급 정보까지 말씀드리는 부동산 블랙박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1탄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본 이후에 중개사무소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셨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입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등록번호와 그 다음에 대표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첨부가 되어 있죠. 내가 지금 물건을 소개받는 사람이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과 밖에 상호가 간판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또 확인하시고요. 소재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등록된 인장을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사는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일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부동산 사무소 등록증 그것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유심히 벽면을 둘러보시면 이런 것들이 걸려 있을 텐데요.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지금 내가 중개를 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성명 나오고 생년월일 나옵니다. 그리고 뭐 몇 년도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했다는 걸 증명하고요. 지역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칠 때 주소가 잠시 부산으로 가 있어서 주소지 지자체 장에 직인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장으로 찍혀있는데 저는 계속 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까지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계약서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빈 양식을 제가 출력을 하나 했고요. 이 월세 계약서, 뭐 전세 계약서 아니면 매매 계약서 이 부분에 제목이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동산 소재지가 있죠. 이 부동산 소재지에는 건물의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집원까지만 적어도 유효하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가 함께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다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원만 입력해서는 대항력 요건이 안되고요. 유효한 계약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 지목입니다. 보통 집이 지어져 있으면 여기에는 대라고 적힐 거예요. 면적은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에 나와 있는 면적, 예를 들자면 뭐 300제곱미터 나와 있으면 300제곱미터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일 거고요. 뭐 소유권으로 인해서 내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지권 비율은 아파트 등기 갑구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땅 중에 내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된다, 그거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건물의 구조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용도는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보통 우리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용이겠죠. 여기는 아파트 면적 84.599 뭐 이런 식으로 85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임대할 부분인데요. 임대할 부분에는 내가 임대를 하자고 하는 부분 아니면 매매를 하자고 하는 부분에 정확한 동호수 명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1동 1001호인 경우에는 101동 1001호라고 여기에 동호수가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도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소재지는 확인이 다 됐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게 만약에 매매 계약서라면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적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면 1억이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원을 적어주게 되고요. 계약금은 보통 우리가 흔히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통상적으로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이라는 거는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를 계산했을 때에는 1천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을 적어줍니다.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중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중도금의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를 넘어가요. 근데 계약을 하시는 임차인분이나 매수인분께서는 중도금을 아니면 돈을 적게 걸어 놓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잔금 때 돈을 전액을 다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럴 때에는 중도금도 많이 거시지 말고 한 2천만원 정도나 한 1,000만원 정도만 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만 거는 것이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지급한다라고 반드시 날짜 기입하시고요. 잔금은 그러면 1,000만원, 1,000만원을 했다면 8천만원이 남아있죠. 그럼 여기에는 8천만원이 적히게 됩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에 또 지급한다라고 날짜를 적고요. 이 잔금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 되고요. 전세인 계약인 경우에는 이제부터 이 집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월세 계약서로 지금 여기에 차임이 적히는데, 차임이 있으면 매월 30만원씩 매월 1일날 지급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뒤에는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는 선불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속 기간이 나죠. 이것은 계약 기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4개월 계약을 한다. 월세 계약이니까 1년을 하셔도 되고 2년을 하셔도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보시면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간을 1년만 적더라도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임차인분 입장에서는 1년만 적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요즘 전세인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하시고 플러스 2년은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더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보통 1년을 적고요, 전세는 보통 2년에 플러스 2년을 적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부분입니다. 제6조죠. 6조. 이 부분 조금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확대를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6조 요겁니다. 계약을 없애고 싶다, 나 이 계약 취소할래요 라는 사항인데요.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임차인분이나 매수인분이죠. 파는 사람이나 집주인에게 돈을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계약금인데, 그 계약금은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송금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자죠. 그분은 받은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돈을 받는 사람은 2배 상환해야 되고요, 돈을 주는 사람은 준 돈을 포기하면 이 계약은 없던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몇 천만원 몇 억씩 날리는 경우를 간혹 보는데요, 너무 억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는 계약서에는 이 부분은 필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까지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특약사항인데요. 특약사항은 내가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특약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에 대한 것들은 제가 댓글로 필요한 특약을 텍스트 파일로 적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작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인적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임대인분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2칸이 나오고요, 임차인분 역시 공동명의인 경우 2칸이 나옵니다. 보통 임차인은 공동명의를 잘하지 않고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일 경우입니다. 이 계약서 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최종 등기에도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실 것 같으면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처음부터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2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중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중개가 아닐 경우에는 요 칸은 없어지고 마지막 칸 요게 제일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인적사항 주소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제대로 기입하셔야 되고, 성명 홍길동이면 홍길동 제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전화번호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번호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 매매일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래야지 그 공무원 선생님이 타이핑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면 거래 당사자 양쪽에 문자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뭐 거래 신고가 되었다라고. 그게 이제 실거래 신고가 완료가 되었다는 건데요. 그 실거래 신고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나 이런 곳에 이제 실거래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 뭐 다 적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 중에서도 여기에 다 란을 채웁니다. 요까지 하시면 이제 계약서를 다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한 번 더 적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꽝 찍으면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됐고 계약금을 송금하시면서 계약은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는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중요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에는 전세나 매매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